사실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는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위협을 추적하는 인프라인데요. 자, 오늘은 이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그야말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문장이 나오죠. 사이버 보안은 비대칭적인 투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어하는 쪽은 모든 문과 창문을 다 걸어 잠가야 해요. 하지만 공격하는 사람은요, 딱 하나, 잠기지 않은 문 하나만 찾아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근본적인 불리함, 이게 바로 현대 사이버 보안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방어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힘을 합쳐서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각자 싸우던 싸움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했는지 그 역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요, 정말 말 그대로 혼돈, 와일드 웨스트 시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공통된 규칙도 약속도 없던 시절이었죠. 이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보안회사마다 위협을 부르는 이름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A라는 보안 솔루션이 발견한 취약점이 B라는 솔루션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시기였죠. 이건 마치 전쟁터에서 아군끼리 서로 다른 언어로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니 힘을 합쳐서 뭘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혼돈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모든 게 조각조각 나뉘어 있던 시대를 지나서 1999년 CVE의 탄생, 그리고 2025년 UUBD 도입까지 저희는 오늘 이 중요한 이정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볼 겁니다. 이 혼돈을 끝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게 뭘까요? 네, 바로 공통 언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취약점에 똑같은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등장한 거죠. 때는 1999년이었습니다. MIT라는 곳의 연구원 두 분이 모든 걸 바꿀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여기 인용문처럼요. 모든 취약점을 위한 공통사전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개념이 바로 우리가 아는 CVE입니다. CVE, 공통 취약점 및 노출은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하지만 정말 강력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안 결함에다가 마치 주민등록 번호처럼 고유한 아이디를 하나씩 딱 붙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CVE 2024-12345처럼요.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전 세계 누가 말하든 정확히 똑같은 취약점을 가리킬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공통된 이름이 생겼어요. 그럼 이걸로 끊길까요? 아니죠. 이름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바로 맥락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데요. CVE가 그냥 단어의 뜻만 알려주는 사전이라면 2005년에 등장한 NVD, 즉 미국 국립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는 그 단어의 유래, 사용법, 관련 정보까지 싹 다 담아놓은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CVE라는 뼈대에 살을 붙여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MVDA가 추가하는 맥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선 이 취약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CVSS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짚어주는 CPE 정보도 있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해결책은 뭐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걸로 단순한 이름표가 실질적인 방어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CVSS, 공통 취약점 점수 시스템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덕분에 방어하는 사람들은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 지금 당장 뭘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하는구나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20만 개가 넘습니다. NVIDIA가 지금까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숫자죠.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문서화된 취약점이 이렇게 다 많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다면 지금의 사이버 보안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이제 표준화된 이름도 생겼고 거기에 대한 풍부한 정보까지 갖춰졌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의 속도로 처리하는 것, 바로 자동화입니다. 그 자동화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SKAP, 보안 컨텐츠 자동화 프로토콜입니다. SKAP는요, 엔비디아에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보안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읽고 이해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번역기자 행동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SCAAP 덕분에 우리가 회사나 기관에서 쓰는 수많은 보안 솔루션들 있잖아요. 뭐 취약점 스캐너라던가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NVIDIA의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촥 받아와서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알려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정교해지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위험, 즉 단일 실패 지점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가 사이버 보안이 사실상 미국이 운영하는 MPBAD라는 단 하나의 인프라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MPBAD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방어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각 지역이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디지털 주권 개념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럽연합의 EUVD입니다. 2025년에 출범하는데요. 이건 NVIDIA를 대체하거나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 즉 복원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EUVD는 그냥 NVIDIA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유럽 현지 상황에 더 잘 맞는 정보를 추가하고 또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죠. 특히 NIS2나 사이버 보건력 법안 같은 유럽의 강력한 규제와 직접 연동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건 중앙 집중식에서 벗어나서 분산형 네트워크로 진화하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 한 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면 CVE로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면 NVIDIA가 분석을 통해 상세한 맥락을 더해주죠. 그리고 SCAP가 이걸 자동화해서 기계가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으로 EUVD 같은 새로운 시스템들이 더해져서 전체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혼돈에서 시작해서 고도로 협력하는 연합 네트워크로 진화한 글로벌 취약점 관리 시스템. 하지만 디지털 주권을 외치는 이 새로운 흐름이 과연 전 세계의 방어 체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각자의 길을 가면서 시스템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